언니 유산은 모두 언니가 가져가세요.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1년 전 저는 이 여자를 사기꾼이라고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이 여자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담담하게 모든 걸 포기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님이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저는 그날 아버지가 제 인생에서 가장 배신감을 주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아버지 재혼한다.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칼날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며 눈을 찔렀죠. 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요? 그래,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할 거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그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칼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누구세요? 김소희라는 사람이야. 착한 애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 침묵이 불길했죠. 35.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5이라니. 제가 48인데 그 여자는 저보다 13살이나 어렸어요. 저 여자는 뭘 노리는 거야? 돈? 집? 아니면 아버지 연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5살 여자가 70살 할아버지한테 왜 시집을 와요?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잖아요.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대 여자가 왜 아버지 같은... 죄송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제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칼처럼 아버지를 찌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같은 늙은 사람한테라고 말하려던 거였으니까요. 알았다. 내 말하고 싶은 거 다 알아. 하지만 아버지 결정이야. 어떻게 만났는데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어. 소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었거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의지가 됐단다. 힘든 일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겠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요. 수진아, 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제게 화를 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거짓말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너 지금 아버지 판단력을 무시하는 거냐? 나도 70년을 살았다. 사람 보는 눈 정도는 있어. 그게 아니라 됐다. 아버지는 이미 결정했어. 다음 달 5일에 혼인신고하고 조촐하게 식사는 할 거야. 너도 알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와 따갑게 느껴졌어요. 이혼하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산 지 3년. 저는 아버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시장 돌고 배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뎠죠. 아버지는 제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죠. 그런 아버지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는 대체 뭘 가진 걸까? 젊음? 예쁜 외모? 아니면 교묘한 말솜씨?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몇 번이나 전화하셨지만 받지 않았죠. 수진아, 아버지야 오늘 안 올 거니? 수진아, 아버지 이해해라. 나도 외로웠단다. 수진아, 아버지 이제 소희랑 같이 살 거다. 넌 계속 집에 있어도 돼. 너 힘든데 나가라고 하진 않을게.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외로웠다니. 나가라고 하진 않을 게라니.
마치 제가 신세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이혼하고 외로웠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의지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저 대신 나이 어린 여자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버지한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작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와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그 여자를. 소희라는 사람. 사진 속 그녀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어딘가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 표정이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아버지가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으신 적이 없는데 저는 그날 짐을 쌌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죠. 좁고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기꾼한테 속지 마세요, 아버지. 저 여자는 분명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예요. 고시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좁은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벽 너머로 들리는 이웃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반찬 가게 일은 계속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썰고 밑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다니는 일상. 그게 제 전부였죠. 아버지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아버지 교회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 수진이 아니니?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버지 못 뵀는데 어디 편찮으시니?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건강하실 텐데요. 아니, 석 달째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가 걱정했는데. 석 달째? 아버지는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태풍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주일 예배는 꼭 지키시던 분이었죠.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다들 걱정하시더라고. 수진이 네가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아니니? 아, 제가 요즘 바쁘긴 했는데 알아볼게요. 석 달째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가 재혼했으니까 바쁘신 거겠지. 그 소희라는 사람과 시간 보내시느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이야기가 자꾸 맴돌았죠. 석 달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번호가 눈에 들어왔죠.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괜찮으실 거야. 그냥 바쁘신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새벽 4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수진 님이신가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님 성함이 박영수님 맞으시죠? 오늘 새벽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어요.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뛰쳐나갔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아직 어두운 새벽 거리가 흘러갔죠.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간호사에게 박영수라는 이름을 말하자 그녀는 저를 한 병실 앞으로 안내했어요. 커튼이 쳐진 침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었거든요. 겨우 반년 만인데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뺨이 푹 꺼지고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가족분이시죠? 따님이신가요? 네, 제가 딸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사기로 진행된 상태고요. 네, 폐암이 전이되어서 현재 뇌와 간까지 퍼진 상태입니다. 배우자분께 몇 달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배우자분. 그 말은 소희를 뜻하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1년 전 진단받으셨고
환자분이 다른 가족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년 전.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1년 전이면 아버지가 재혼하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길어야 한 달. 의사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말기 폐암. 1년 전부터. 그리고 소희한테만 알렸다고.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결심하셨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혹시 아버지가 병을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해서 그 여자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어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죠.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돌아보니 그 여자였어요. 소희. 손에는 보온병과 수건이 들려 있었죠. 그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당신, 알고 있었죠? 차가운 목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어요. 네.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딸인 저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희는 보온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힘들어할까봐.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48년을 아버지 딸로 살았어요. 당신은 겨우 몇 달 산 사이인데. 죄송해요, 언니. 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부탁이셔서. 당신이 제대로 간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병원 치료라도 제대로 받게 했어야죠. 소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노려봤어요.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나빠진 거야. 당신 밖에 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간병할게요.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라.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거예요. 나가요. 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새벽에 반찬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밤늦게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1주, 2주, 3주.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그리고 한 달째 되던 날, 새벽 3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이 모여 있었죠. 보호자님 지금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수진이에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옆에 있어 줄 걸. 전화라도 받을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심전도의 선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긴 전자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 아버지. 의사가 들어와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전 3시 47분 사망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게 멈췄어요. 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니. 병실 밖 복도에는 소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가신 거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장례식장을 예약했어요. 3일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마주해야 했어요.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분명히 본색을 드러낼 거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 유산 단 한 푼도 그 여자한테 넘겨주지 않겠다고. 장례식장은 쓸쓸했어요.
빈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 교회분들 몇 분과 옛날 학교 동료 선생님들, 그리고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 정도였죠. 저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고, 수진아 고생 많아. 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여자 소희는 빈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소희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마지막까지 잘 모셨다죠? 감사합니다. 소희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연극하고 있네. 슬픈 척.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장례를 마치고 저와 소희 둘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유산 정리 때문에. 소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네, 아버지 통장이랑 서류들 당신이 가지고 있죠? 내 집에 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주소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네, 당신 아버지 병 알고 있었죠?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역시.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딸인 저한테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소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간병도 못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도 당신 책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소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산 분배 이야기 나올 텐데 당신은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절반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게 당신 목적이었으니까.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9시까지 오세요. 늦으면 혼자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내일 분명히 본색을 드러낼 거야. 돈 이야기 나오면 눈빛이 달라질 거라고.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봤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시세로 약 8억. 예금 통장에 남은 돈 약 2억. 합치면 10억 정도.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 가지면 반반씩 5억. 5억. 그 여자가 겨우 1년 살고 5억을 가져간다고. 억울했어요. 저는 48년을 아버지 딸로 살았는데 그 여자는 고작 1년. 절대 안 돼. 방법을 찾아야 해.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재혼 배우자 유산 상속 거부 방법. 유언장 효력. 혼인 무효 소송. 새벽까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죠. 사전 증여.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저한테 재산을 증여하셨다면 그건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제 명의로 뭔가 만들어 두신 게 있을까?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소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커다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류 다 가져왔어요? 네, 변호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나이 지긋한 남자 변호사였죠. 두 분 모두 오셨네요. 박영수 씨의 재산 정리건으로 오셨죠? 네. 변호사는 소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한참을 살펴보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부동산 1건, 예금 계좌 3개, 보험 2건. 총 재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역시 제 계산이 맞았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김소희 씨와 자녀인 박수진 씨가 반반씩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변호사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산은 모두 언니가 가져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법적으로 당신 몫이 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모든 걸 수진 씨한테 주라고. 유언장이라도 있어요? 정식 유언장은 아니지만 편지가 있어요. 소희가 봉투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건넸죠. 변호사가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 필적이 맞는 것 같고 내용도 명확하네요. 모든 재산을 딸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효력이. 법적 효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쓸게요. 소희는 담담했어요. 저는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뭐야? 이게 무슨 수작이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걸려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걸 노리는 건가?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 돈인데. 소희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뭘 받을 건데요? 1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소희는 망설임 없이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소희를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예요. 거짓말 마세요. 사람이 5억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님이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잠깐. 하지만 소희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봉투가 들려 있었죠.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겉면에 적힌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커피는 식어갔지만 봉투를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유산을 소희한테 주지 말라는 당부. 아니면 재혼에 대한 변명?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와 서류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사진을 꺼냈어요. 낡고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고 계셨죠.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1975년 봄, 우리의 시작.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다음으로 편지들을 꺼냈어요. 여러 장이었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 1년 전 아버지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날 쓰신 것 같았어요. 2024년 2월 15일. 수진아, 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단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구나. 처음엔 많이 무서웠어. 하지만 곧 담담해졌지. 일은 평생 살았으니 욕심부릴 나이도 아니고. 문제는 너였어, 수진아. 내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는 곁에서 지켜만 봤단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 넌 아버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가 보기에도 안쓰러웠어. 그런 내게 이제 또 아버지 병수발까지 시킬 수는 없었어. 넌 이미 충분히 힘든데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견딜 수가 없었단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여다 놓쳤어요.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졌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죠.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심했어. 자,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기로. 요양병원도 알아봤고 호스피스 병동도 알아봤지. 근데 그게 참 외롭더구나. 혼자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내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 너희 엄마도 병원에서 혼자 힘들어했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더 자주 가줄 걸 싶었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얼룩이 생겼죠.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2024년 3월 1일. 수진아,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벤치에 젊은 여자가 울고 있더구나.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그 여자 우는 모습이 내가 이혼하고 울던 모습이랑 똑같았어.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봤지.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김소희라는 사람이었어. 35.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더구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고. 아버지가 그때 생각을 했어. 이 사람도 외롭고 나도 외롭고. 그래서 제안했단다. 나한테 1년만 있어주면 안 될까요? 생활비 다 대줄게요. 집도 있어요. 소희는 처음엔 거절했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 근데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했지. 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1년 정도 남았어요. 혼자 죽기가 무서워서 그래요. 곁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소희가 울더구나. 저도 혼자예요.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단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세 번째 편지. 2024년 4월 5일. 오늘 소희랑 혼인신고를 했어. 수진아,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아니, 반대가 아니라 오해를 할 게 뻔했지. 아버지가 나이 어린 여자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했어. 근데 수진아, 아버지는 속은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앞으로 상태가 나빠지면 응급 상황이 자주 생길 거라고. 그때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 소희는 그냥 간병인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응급실에서도 수술 동의서에도 호스피스 신청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제안했지. 우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자. 소희는 처음엔 극구 반대했어. 어르신, 그건 안 돼요. 제가 유산을 노린다고 오해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각서를 쓰자고 했단다. 소희 앞에서 직접 써줬어. 모든 재산은 딸 수진에게. 배우자 김소희는 유산 청구권을 포기한다. 소희가 그 각서를 보고 울더구나. 어르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처럼 옆에 계셔주세요. 수진아, 소희는 정말 착한 애야.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을 때 나를 만났고 나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소희를 만났어.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는 거란다. 사랑?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 마음속엔 너희 엄마밖에 없어. 소희도 알아. 우리는 서로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일 뿐이란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유산 때문이 아니었어. 네 번째 편지. 2024년 5월 10일. 수진아, 지난주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 소희가 119 부르고 응급실에서 바로 보호자로 동의서 써줬어. 만약 소희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구나. 응급처치가 빨라서 천만다행입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만약 아버지 병을 알았으면 반찬 가게 접고 병원에 매달렸을 거 아니니?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니? 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단계잖아. 아버지 때문에 또 멈출 수는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소희한테 부탁했단다. 수진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아줘. 내가 조용히 갈 수 있게 해줘. 소희가 물었어. 근데 어르신, 나중에 언니가 알게 되면 저를 오해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답했지. 괜찮아. 내가 편지로 다 설명해 둘게. 수진이는 착한 애야. 나중에 이해할 거야. 수진아,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넌 아마 소희를 많이 오해했을 거야. 괜찮아. 아버지가 다 이해해. 근데 이제는 알아줘. 소희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란 걸. 눈물이 편지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섯 번째 편지. 2024년 7월 20일. 수진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소희가 정말 잘 돌봐줘. 아침마다 죽을 쓰고 약 챙겨주고 밤에 아파하면 등을 쓸어주고. 병원 치료도 소희 없었으면 못 받았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처방하시고 수혈하시고 산소호흡기 설치하시고. 그때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소희가 다 해줬어. 교회도 못 가게 됐어. 걷기가 힘들어져서. 교회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 근데 전화 받기도 힘들더구나. 수진아,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수진아, 아버지 보고 싶다. 한 번만 와라.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 내가 오면 아버지 모습 보고 놀랄 게 뻔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죄책감 느낄까봐.
왜 진작말 안 하셨어요? 하면서 자책할 내 모습이 눈에 선했어. 아버지는 그게 싫었단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반찬 가게 열심히 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편지가 눈물로 흐려졌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편지. 이건 얼마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었죠. 2024년 11월 1일. 수진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를 잘 못 쓰겠어. 수진아, 아버지 마지막 부탁 들어줄 수 있니? 소희한테 잘해줘.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외로운 아버지 곁에서 1년을 함께 해준 거야. 소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그냥 외로운 사람 둘이 서로 의지한 거란다. 수진아,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 넌 아버지 자랑이야. 이혼하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 아버지가 다 봤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짐이 되려 하지 말고, 하지만 너무 혼자 견디려 하지도 말고. 가끔은 기대도 괜찮아. 그게 사는 거란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아버지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모든 게 제가 오해였어요. 소희는 아버지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심하고 비난하고 소희를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신 거였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병원 진료 기록들. 1년치가 빼곡했어요. 항암 치료 거부 동의서, 연명 치료 거부 각서, 호스피스 상담 기록, 그리고 소희가 쓴 간병 일지. 2024년 4월 10일 어르신 오늘 많이 아파하심. 밤새 등 쓰러드림. 내일 병원 가봐야 할 듯. 2024년 5월 3일 오늘 죽 한 그릇 드심. 다행. 최근 식사량 너무 줄어서 걱정. 2024년 7월 15일 어르신이 수진 씨 보고 싶다고 하심. 제가 연락드릴까요? 했더니 안 된다고. 딸 걱정시키기 싫다고. 2024년 9월 20일 오늘 어르신이 제 손잡고 고맙다고 하심.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 이유가 생겼어요. 2024년 10월 30일 상태 많이 안 좋으심. 119 불러야 하나? 근데 어르신이 싫다고. 수진 씨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지를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소희는 정말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던 거예요. 밤새 곁을 지키고 아파하실 때 손 잡아드리고 아버지 마지막 말씀까지 지켜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소희를 뭐라고 했죠? 제대로 간병도 못하면서.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희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저기 김소희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쪽에서 연락하시라고 전달은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소희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주방, 아버지 방.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방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 언니께. 짐 다 정리했어요. 아버님 유품은 옷장 안에 넣어뒀고요.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둘게요. 저는 이제 갈게요.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언니 이야기만 하셨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소희. 쪽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버렸구나 소희가. 며칠 동안 소희를 찾아다녔어요. 아버지 집 근처 공원, 시장. 갈 만한 곳은 다 돌아다녔죠. 하지만 소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꺼져 있었죠. 지쳐서 집으로 왔을 때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소희가 정리해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주방 식탁 위에는 반찬통들이 깨끗이 씻겨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담요가 개켜져 있었어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소희가 쪽지에 쓴 대로 아버지 유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오래된 양복, 낡은 모자, 손목시계.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겉면에는 소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소희한테 쓴 편지인가? 열어봐도 되나 망설였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소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떠났다는 뜻이겠지.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았단다. 내가 끓여준 죽, 내가 잡아준 손, 내가 불러준 노래. 다 기억할게. 소희야, 넌 이제 자유야. 이 늙은이 때문에 1년을 희생했으니 이제 내 인생 살아. 행복해라. 꼭. 그리고 미안하다. 수진이가 널 오해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한테 부탁했지. 수진이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는 착한 애야. 오해가 풀리면 분명 너한테 사과할 거야. 그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수진이도 힘들었던 거니까. 소희야, 넌 정말 천사 같은 애였어. 고맙다. 정말로. 옷장 제일 아래 서랍에 봉투 하나 더 넣어뒀어. 내 보답이다. 소희야, 이건 내 1년치 생활비야. 약속했잖아, 받아라.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읽고 서랍 제일 아래를 열었어요.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열어보니 현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소희를 생각하셨구나. 봉투를 꼭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희는 어디 있을까? 그날 밤 아버지 집 거실에서 잤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소희를 처음 만난 곳, 공원. 옷을 급하게 걸치고 뛰쳐나갔어요. 새벽 공원은 적막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 봤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 소희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영정 사진을 작게 인화한 거였죠. 소희 씨. 제 목소리에 소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다가가서 그녀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소희였어요. 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저를요? 편지 다 읽었어요. 아버지가 쓰신 거. 소희의 어깨가 굳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 씨. 제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나쁜 사람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근데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냥 외로운 아버지 곁에서 1년을 함께 해준 거였는데. 언니,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언니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소희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을까요? 아버님은 언니가 걱정되셨대요. 언니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셨대요. 저는 아버지 딸인데. 아버지가 아프신데.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게 효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언니가 자기 인생 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소희가 떨고 있는 게 보였죠. 제 겉옷을 벗어서 소희 어깨에 걸쳐줬어요. 언니, 소희 씨 아니 소희야. 처음으로 제대로 이름을 불렀어요. 고마워. 아버지의 마지막 1년. 곁에 있어줘서. 소희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저는 정말 아버님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알아. 다 알아. 소희를 안아줬어요.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고 소희가 물었어요. 언니, 아버님이 편지에 뭐라고 쓰셨어요? 너 얘기 많이 하셨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 돌봐줬는지. 아버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소희가 아버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거든요. 일도 잃고, 집도 잃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을 만났어요. 공원에서. 아버님이 처음으로 물어봐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안하셨죠. 1년만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될까? 라고. 저는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버님이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1년밖에 못 살아.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어 라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분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라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버님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밥 먹을 때 맛있니? 물어봐 주시고 제가 아프면 걱정해 주시고.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소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언니가 저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 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아버님을 만난 게 잘못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이거.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소희에게 남긴 2천만 원이 든 봉투.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소희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야. 받아줘.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제 돈 3천만 원을 넣어둔 거였어요. 이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언니 이건 너무. 1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못한 걸 너가 대신해줬잖아. 소희가 손을 마구 저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아줘. 제발. 두 손으로 소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가 없었으면 아버지는 혼자 외로우셨을 거야. 너 덕분에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 소희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언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소희야, 앞으로 뭐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작은 방이라도 구하고 일자리 찾아봐야죠.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소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커. 그리고 너가 있으면 아버지 생각도 날 것 같고. 언니, 정말 괜찮겠어요? 너도 갈 데 없잖아.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 가끔은 기대도 괜찮다고. 소희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우는 거였어요. 고마워요, 언니. 둘이서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장례식이 끝났지만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며칠 동안은 괜찮았어요. 소희와 함께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소희가 말했어요. 언니, 저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응, 뭐 하고 싶은데? 카페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라도. 너 대학은 나왔어? 네, 경영학과 나왔어요. 근데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구조조정 당했어요. 그럼 제대로 된 일자리 찾아봐. 아르바이트 말고. 근데 경력이 끊겨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천천히 찾아보자. 급할 거 없어. 감사해요, 언니.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방을 지나치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소희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소희야. 소희가 깜짝 놀라며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깨웠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잠이 안 와서. 소희 옆에 앉았어요. 언니도 잠이 안 오세요? 응.
자꾸 아버지 생각나. 저도요. 둘이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언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 아버님 만나기 전에 죽으려고 했었어요. 뭐? 직장 잃고 집도 잃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날 공원에서 울고 있던 건 사실 유서 쓰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괜찮으세요? 물어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고 나서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소희를 꼭 안았어요. 소희야, 그런 생각하지 마. 언니, 저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소희를 아는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외로웠구나. 그날 이후 소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죠. 소희의 도움으로 반찬 가게 일도 열심히 했어요.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소희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소희가 저를 봤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좋은 일 있어? 네. 면접 봤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합격했대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언니. 언니 덕분이에요. 소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출근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좋겠다. 새 출발이네. 네, 언니, 근데 소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출근하면 언니 혼자 반찬 가게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 원래 혼자 하던 거야. 근데 요즘 언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 네. 언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행복한가? 모르겠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습관처럼. 언니, 괜찮아. 나 괜찮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소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는 저한테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행복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축축해졌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야. 나 자신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었나요? 결혼했을 때도 이혼하고 나서도 반찬 가게 할 때도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이제는 뭘 위해 사는 거죠?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소희랑 찍은 그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지친 얼굴. 이렇게는 안 되는데. 소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제 생각엔요. 언니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이혼하고도 아버님 돌아가시고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쉬다니, 그럼 난 뭘 하고 살아? 언니 정말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언니,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내 꿈이 뭐였더라?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처음으로 말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 그래서 그냥 결혼했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나는 내 꿈을 포기하고 살았구나. 소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해보세요. 아버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번쩍하고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신 건 내가 행복한 거였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 언니, 소희야, 네. 나 반찬 가게 접을까봐. 소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응.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보고 싶어.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소희를 선택하셨는지, 왜 저한테 비밀로 하셨는지, 왜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는지. 아버지는 제가 짐에서 벗어나길 바라셨던 거죠. 딸이라는 짐, 생계라는 짐, 의무라는 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제 자신을 위해 살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제 자신을 위해서. 3개월이 지났어요. 반찬 가게는 정리했어요. 단골 손님들께 인사드리고 장비들을 정리하고 가게 문을 닫았죠. 처음엔 불안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48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나갔어요. 먼저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요. 아동교육 관련 강좌를 들었죠. 박수진 씨 과제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 심리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48배 학생이 된 기분이 신기했거든요. 소희는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 칭찬하셨어요. 정말 잘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 주셔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둘이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가볍고 편안했죠. 어느 주말 소희와 함께 아버지 납골당에 갔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꽃을 놓고 향을 피웠어요. 아버지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버지,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 되려고요. 어렸을 때 꿈이었거든요. 늦었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버님, 저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언니랑 잘 지내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잘하고 있구나. 수진아, 소희야. 납골당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바로 그 공원이었어요. 아버지와 소희가 처음 만났던 곳. 언니, 저기 저 벤치 있죠? 소희가 벤치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아버님을 처음 만났어요. 다가가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날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고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아버지 덕분에 바뀌었어.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나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를 위해서. 근데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 언니,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지기 시작했죠. 소희야, 네, 언니.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소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어요. 6개월 후,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선생님, 저 수학 문제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센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아이들이 수진 씨 정말 좋아해요. 정식으로 우리 센터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요? 네, 급여는 많지 않지만 보람은 있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48배 새 출발.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정말? 어떤 사람인데? 회사 동료예요. 착하고 저를 잘 대해줘요. 언젠가 언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언니는 연애 생각 없으세요? 그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나?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지금은 나 자신과 연애하는 중이야. 언니답네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소희와 함께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요. 언니, 이 정도면 될까요? 응. 아버지 충분히 좋아하실 거야.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수진이에요.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고 헤매기도 했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고 싶으셨던 게 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자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누구의 짐도 지지 않고 그냥 나로서 살 수 있는 자유. 아버지는 저한테 그걸 주고 가신 거죠? 소희도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희가 말했어요. 언니, 아버님 편지 기억하세요? 아버님이 마지막에 쓰신 거. 응. 기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편지. 하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여전히 선명했죠. 수진아,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 넌 아버지 자랑이야. 이혼하고 힘들었을 텐데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거 아버지가 다 봤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짐이 되려 하지 말고, 하지만 너무 혼자 견디려 하지도 말고. 가끔은 기대도 괜찮아. 그게 사는 거란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소희를 바라봤어요. 소희야,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아. 정말요? 응.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 저도요, 언니. 저도 행복해요. 둘이서 웃었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소희랑 함께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남겨주신 것들. 사랑이랑 용서랑 이해랑.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여서. 소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저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랑해요, 아버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나로 살면 됐으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정말로. 사랑은 때로 우리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을 이해하기까지. 수진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수진을 짐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